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와! 여러분들의 경제 눈을 환하게 밝혀드리는 등대지기 나는 꼽살이다 159회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왜 어렵다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리면서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국민들이 충분히 다 우리가 또 그런 것에 대한 식들을 먹기 때문에 충분히 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 서점 화제의 베스트셀러 인간 문재인의 삶과 생각을 가장 심층적으로 담아낸 책 운명에서 희망으로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생각을 들려주는 대통령 문재인의 솔직한 이야기 가장이자 아버지 문재인에 관한 김정숙 여사가 들려주는 흥미로운 일화들 객관적인 시선으로 대통령 문재인의 삶과 생각을 분석해주는 심리학자의 사려 깊은 관점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진면목을 보고 싶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고 싶다면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운명에서 희망으로 나는 꼽살이다 159회 저는 경제 눈을 조금씩 밝혀가고 있는 개구먼 겸 곽현아 수학연구소 곽소장 곽현아입니다. 자 오늘도요 제 옆에는 우리들의 귀염둥이 아주 푸릇푸릇 알록알록 귀여움이 넘치지만 대한민국 99%를 구해줄 소중한 우리의 귀염둥이 경제학계 푸른 곰팽이 선틸 소장님 와 이거 어때요? 푸른 곰팽이 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서 우리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한 푸른 곰팽이 그 푸른 곰팡이야? 아주 소중한 푸른 곰팽이 얼굴이 지금 곰팽이 폈네? 왜 곰팡이 썩었어 펴? 얼굴이 왜 썩어 썩기는? 아니 보니까 요즘 녹음실에 그 아까 딱 들어올 때 보니까 무슨 엄청 혼자 막 세상의 피곤을 다 안고 오는 듯한 표정으로 말이야. 뭐 주말에 내가 뭐 언제 그랬어 언제? 아니 뭐 언제 그랬기는 딱 들어오는데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뭐 지난 주말에 그 미래기의 특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피곤해하는 거예요? 미래기획 특강이 사실 뭐 좀 뭐 여파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우리 연구소가 1년 중에 하는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한 800분 정도가 그러니까 각각 800분 정도 참석하셔서 이틀간 진행했고요. 강사분들이 뭐 데니스 옹이라든지 또 송기령 부사장 뭐 이런 분들 나오셔서 워낙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이번에도 아주 뭐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뭐 이건 뭐 거의 저희 자평뿐만 아니고 오셨던 분들이 다 너무 좋은 기회였다고. 또 뭐 대학생 한 분은 자기는 뭐 감동 먹었다고 막 이렇게 강연 들으면서 그리고 뭐 그것도 웃기는 뭐 그리고 진짜 감동을 주려고 작정한 강연이 아닌데 이런 정보성 강연에 감동을 먹기는 정말 처음이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지금 근데 웃는 게 뭐 비웃는 거야 뭐야 도대체? 아니에요.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많은 깨달음 얻고 또 호평을 해주시니까 저희도 이제 의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올해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내년에 저희 또 이제 더 좋은 강사분들 모시고 알차고 유익한 강의 만들 테니까 그때 한번 꼭 와주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얼굴이 이렇게 곰팽이처럼 썩은 이유가 있었네요. 또 얼마나. 근데 꼭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뭐 이것저것 나 사실 뭐 고민이 많아. 그래요. 네. 우리 많은 그 99%를 위해서 또 애쓰고 계시니까 또 얼굴이 이렇게 썩은 거라고 믿을게요. 근데 네네. 썩긴 뭐가 썩었다고 그러지? 모르고 거울 보여줄까 지금? 보세요. 썩었죠? 자. 아니 뭐 좀 제대로 보여줘. 봐 알아서. 자. 낙곱살 제 159회 본격적인 주제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역시나 낙곱살에서만 들을 수 있는 아주 노골적이면서도 뻔뻔한 광고 시간. 네. 오늘도 낙곱살에 광고를 제공해 주신 고마운 분들 저의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G20 정상회의차 독일에 갔을 때
세계 정상들이 서로 만나달라고 그냥 가는 곳마다 교민분들이랑 다 나와서 환대를 받는 모습 보셨어요? 우리인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가 막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뭉클하고 자랑스럽던지. 네, 이번에 대통령의 다자 외교 능력은 물론이고 특히 저는 그 김정숙 여사가 윤희상 선생님 묘소에 참배하면서 동백꽃 심으시는 모습을 보곤 멋지다, 감동이다. 이런 게 정말 진정한 품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생각이 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때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운명에서 희망으로.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다 나옵니다. 지금 서점에서 찾아주세요. 네, 낙곱살의 광고를 제공해 주시는 고마운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MBC는 어제 주주총회를 열고 김장겸 보도본부장을 신임 MBC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김장겸 문화방송 사장은 오늘 취임식을 갖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사, 건강한 웃음이 있는 콘텐츠 회사로 MBC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장겸 사장은 취임사에서 편향적 보도와 선정적 방송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난 품격 있는 방송, 모바일 콘텐츠 시대를 준비하는 젊은 방송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김장겸 사장을 향한 MBC 구성원들의 외침. MBC는 공영방송입니다. 언론의 공공성을 훼손한 해사 행위자 김장겸 씨를 MBC가 즉각 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화장실 갈 때마다 김장겸은 물러나라 하고 합니다. 인사위원회 부를 때까지 저는 외칠 겁니다.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 사장은 자식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했습니다. 김장겸 사장은 민주주의의 꽃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편파 왜곡 정보를 전달해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우리가 끌어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들고 일어나서 공영방송을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내야 됩니다. 최순실 게이트 축소, 물타기 보도, 2017년 대선 최악의 편파 왜곡 보도까지 김장겸 사장은 이 모든 사태의 현장을 지휘한 직접적 책임자이다. 그 김장겸의 뒤를 봐주며 MBC 파괴를 배후 조종한 자가 고영주 이사장이다. 이제 우리는 선언한다. MBC 암흑시대 9년을 끝내겠다. 헌법 21조 언론 자유를 회복하겠다.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을 되찾겠다. MBC는 지금도 파업 중이다. 7년간 이어진 이 기나긴 파업을 이제 승리로 마무리하겠다.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MBC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외침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MBC 노동조합이 지난 1일 사용자 측의 부당 노동행위 의혹에 대해 특별 감독을 신청했고 검토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MBC 노사 간 장기 분규와 갈등으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특별 근로감독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MBC는 정치 권력이 방송 장악을 위해 고용노동부를 동원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네, 나는 곱살이다 제159회 이제 본격적인 주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촛불혁명에 이은 문재인 정부 탄생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요. 이 적폐청산, 쉽게 말하자면 이명박 박근혜가 쌓아놓은 큰 똥 치우기 네,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정말 이명박근혜가 쌓아놓은 초대형 똥이죠. 네, 이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방송장악. 특히 이 방송장악 문제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손꼽히는 방송사 하면 역시나 한때 만나면 좋은 친구. 네. 그런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고 싶지 않은 친구가 되어버린 방송국. 이쯤 되면 어딘지 다 아시겠죠? 네. 오늘 바로 그 방송국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위해서 낙곱살을 찾아주신 분들은요. 김민식 MBC PD님 그리고 김재영 MBC PD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식입니다. 네, 김재영입니다. 네,
두 분 저는 이제 정권 바뀌면 네. 안 뵐 줄 알았는데 또 왜 뵙게 된 거예요? 아, 나 정말 너무 마음 아파요. 나는 나를 불러줄 줄 알았지. 근데 내가 부르게 됐네. 뭔 일이야? 어떻게 손꼽아 된 기다리고 거야? 있고요. 일단 시작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뭐 다시 뭐 얼굴을 보니까 반갑긴 한데 네. 그래도 또 오늘 주제가 이런 주제로 뵙게 돼서 그렇죠. 참 좀 안색이 뭐 그닥 저는 사실 한 달째 지금 대기 발령 중이어서요. 네. 오히려 잘 쉬고 있고 우리 김지영 PD가 오늘 또 저는 또 야근에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교대 근무를 지금 그래요?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일은 시켜 주시나 봐요. 뭐 어떤 일을 하시길래? 저는 지금 송출실에서 네? 예, 송출실. 송출실. 예, 그 이 벙커 같은 곳이 있거든요, 예, 방송사에. 예.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전파를 마지막으로 쏘는 그런 송출실이 있는데 네. 모든 프로그램이 이제 거기서 송출이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그런 데서 제가 3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송출실도 뭐 중요한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본업이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시는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 방송만 실컷 보고 있어요. 24시간. 아니, 모니터. 예, 모니터는 24시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모니터가 참 괴로운 게요. 네, 저 이제 드라마 PD 입장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드라마를 보다 보면 잘 만들면 당연히 보면 약이 오르고요. 못 만들고 보면 더 약이 올라요. 저럴 바에는 나를 시켜주지. 그러니까. 왜 나는 5년째 일은 안 시키고. 왜 나를 지금 이렇게 송출실에 아니면 집에 있게? 네, 상당히 괴롭습니다. 네. 그리고 딴 거보다 이 그분들이 만드는 이제 이 뉴스. 네. 그걸 저희는 이제 강제로 봐야 하는. 그렇죠. 일종의 고문 같은. 야, 진짜 고문 중에 고문이다. 쉽지 않아요. 견디기가. 예. 그래 저도 우연찮게 이제 MBC 딱 틀다가 이제 뉴스 보면 갑자기 우욱 할 때 있는데 그걸 또 계속 이렇게 또 의무적으로 보셔야 되니까. 그렇죠. 의무는 아닌데 볼 수밖에 없는. 볼 수밖에 없는. 네, 볼 수밖에 없는. 네. 근데 이게 MBC 뉴스데스크 요즘 시청률이 뭐 한 2%, 3% 요 사이 나오는. 근데 애국가가 몇 프로예요? 애국가가 옛날에는 뭐 2, 3% 정도 뭐 났다고 하는데. 이제 특히 이제 언제가 안 좋았냐면 언제가 안 좋았어요? 그 촛불 이제 네. 한창 할 때. 촛불이 한창 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이 모든 이 시청자들이 다 JTBC 뉴스로 정말로 그때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그때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이 조금 이제 이슈가 다른 분산이 되다 네. 보니까 이제 시청이 좀 올랐는데 그때는 정말 저희가 그때 완전 최악이었나? 그러니까 JTBC의 뭐 4분의 1 수준으로 나오니까 시청률이.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그때는 좀 자존심 상하네요 정말. 근데 또 한편으로 고마운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뉴스를 많이 봐도 또 우울할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안 나오는 게 조금 이렇게 감사하기도 하면서 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막 복합적인 네, 복합적인, 감정이 예. 드네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시청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는 이제 땡전 뉴스 80년대 있을 때는 그렇죠. MBC랑 KBS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둘 다 땡전 뉴스인데.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선택의 대체제가 너무 많죠. 근데 이제 그 안 보는 뉴스가 MBC라는 게 이제 힘든 거죠. 마음이 아프네요. 한때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정말 그렇죠. 이 방송국이고 언론이었는데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자, 지금요 보니까요 이제 좀 상황 어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식 PD님, 연일 화제가 되고 계신데, 네, 네, 뭐 요즘 MBC에서 그 김장겸 사장 퇴진 운동, 정말 열심히 또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또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지금 징계가 내려진 상황이죠. 지금 일단 대기 발령 한 달 나서고 하고 있고요. 네네. 이번 주 목요일에 그러니까 대기 발령이 끝나는 바로 그 마지막 날에 인사위 회부를 했는데요. 원래 대기 발령이라는 게 이제 중징계 하기 전에 이렇게 예비 조처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목요일 날 인사위에서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결과가 만약에 좀 좋지 않게 나오면 혹시 저희가 지금 낙곱살 패널 한 명 지금 모집하고 여기 아, 저야 영광이시죠. 네. 아니, 좀 기계도 좀 다뤄주시고 가끔 우리 좀 잘 안 될 때 좀 배워가지고 아까 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깜짝 놀라시면 이 기계는 배워야 된다고 이러시던데 그렇고 근데 징계가 또 이번이 처음은 저는 2012년에 이제 MBC 노동조합 집행부로 부위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그때 징계 3종 세트라 그래서 이제 정직 6개월에 대기 발령, 신청 교육대 발령 이미 맛은 다 볼 건 다 봤고요. 그래서 정직 6개월 다음 징계를 뭘 할까 뭐 지금 아마 회사에서는 그걸 고민하지 않을까. 근데 이번 인사위가 약간 재밌는 게요. 네. 그 김장겸 사장님이
그 해외 출장 중에 인사위를 여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은 이게 사실은 제가 인사위 이 대기 발령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원래는 지난주 정도에 원래 7월 7일에 인사위를 연다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뤘거든요. 김장겸 사장님이 어쩌면은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그러니까 만약 해고를 만약 할 거면은 사장은 해외 출장 중에 부사장 이하 임원진들이 그런 결정을 내려버렸네 그만. 이 사람들이 경솔하게 이랬네. 그러니까 약간 사장님 출장에 맞춰서 인사위를 여는 것이 저로서는 약간 기대를 한번 해보게끔 하는 대목입니다. 여긴 다 좀 비슷한 수법인 것 같아. 저기 503호 그분도 해외 나갈 때 보면은 맞아요. 밑에 사람들 뭐 다 하나, 시켜놓고 예, 네. 막 그냥 전자결제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참 다들 뭐 좀 이제 짜고 했는지. 네네네. 자 그다음에 김재영 PD님 낙곱살이 아주 오래전에 2012년도에 네 그때 출연하신 적이 있다고 저는 그때 지금 없었지만. 자, 그때 뉴스타파로 가셨던 이 최경영 전 KBS 기자님하고 같이 나오셨는데 그때 사장이 이제 김재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쵸? 저희가 170일 파업하고 있을 때. 진짜. 할 일이 없으니까 낙곱살에도 나오는. 죄송합니다. 아닌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진짜 훌륭한 친구죠. 그 김재영 PD가 나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를 다 해도 되지. 그럼 그때 죄를 조금 더 부각시키려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는 자기가 예전에 2012년에 파업할 때 낙곱살에 나갔던 적이 있다. 그러니까 파업을 어떻게든 알리고 이 김재철 사장님 그래서 형 이번에도 뭔가 우리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이제 낙검살에 다시 또 가려고 이렇게 막 그 선대인 선생님한테도 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가시죠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봤더니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회사에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어떤 영향력 있는 매체에 나와서 어떻게든 사장님들의 이런 그 공에 대해서 칭송을 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널리 알려야지. 널리 알려야 그 돼요. 공은 널리 알려야 됩니다. 잘 몰라요 사실 사람들이. 그럼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왜냐하면 정말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정권 바뀌었으니까 MBC 뭐 잘 돌아가려고 하는 분위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공을 아주 널리 좀 전파해 주시길 바라겠는데 그렇다면요. 자 김재철 때 진짜 그 파업 정말 지긋지긋했잖아요. 자 그로부터 5년이 지났어요. 지금 김장겸 사장님. 자, 김재철 사장, 김장겸 사장님, 지금 이후로 지금 MBC 어떻게 변화했는지 좀 이 변화에 대해서 또 알려주신다면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저희 170일 파업을 했는데요. 네. 이 170 파업을 저희가 접으면서 그냥 접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170 파업하면서 이제 시민들도 호응하고 그러니까 정치권도 그쵸. 그때 들썩들썩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집권당에서도 부담이니까 사실 당시에 집권당 대표였던 박근혜 씨하고 사실 저희 노동조합하고 이 나름대로의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170일 파업을 접으면 MBC를 정상화 하는데 그러니까 해고자 복직 해주고 여러 가지 내리고 그 당시 김재철 사장이 문제라면 김재철 사장이 거취를 포함해서 MBC를 정상화하는데 자기가 애를 쓰겠다.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되게끔 하겠다라는 어떤 충분한 약속을 했어요. 이제 그 당시 그거를 보도가 된 거니까 말씀드리면 그 당시 최측근이었던 지금은 국민의당에 가 계신 이상돈 의원님이 이제 다 그거를 중지한 걸로 이미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믿고 올라갔죠. 네. 근데 선거가 급해지는 거예요. 당장 MBC가 자기를 위해서 너무 보도를 잘해주는 거죠. 네. 503호한테. 503. 너무 잘해주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해놨는데 그 약속을 다 깹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김재철 사장은 끝까지 임기를 채우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김재철 사장과 그 당시에 경영진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목숨이 거의 총각까지 갔다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총각까지 가게 된 거는 뭐냐? 이것들이 너무 독하고 질기게 무려 170일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씨를 말려야겠다라는 일념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어떤 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서 아주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그거를 견디는 게 5년 동안 저희가 힘들게 견디면서 이때까지 온 건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인사 탄압, 뭐 예를 들면 PD들, 뭐 기자들, 아나운서들한테 원래 하던 일을 안 주는 사람들이 한 200명. 일을 아예 안 주는 거죠. 딴 데 막 영업직, 뭐 저희가 송출실, 뭐 이런 식으로 보내가지고 모욕을 주는 게 한 200명 정도 되고 100여 명한테는 중징계, 뭐 여기
징계 3종 세트, 저도 징계 3종 세트 저도 받았는데 네. 뭐 정직을 주고 저희들은 그러니까 여기는 노조 부위원장이니까 뭐 사실은 다른 사업장에서도 사실은 뭐 이렇게 그 집행부는 받을 집행부는 좀 이렇게 네. 나름대로 이렇게 회사가 파업이 끝나면 합법 파업이라 할지라도 약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그것도 뭐 사실은 잘못된 거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평조합원이었거든요. 평조합원. 근데 왜 3종 세트 받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왜 인상이 안 좋았나? 그만큼 훌륭한 PD라는 거죠. 저도 몰라. 왜 줬는지. 그래서 제가 인사위원회 가서 아니 이게 파업을 800명 넘게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 왜 나한테 이거를 정직 3개월 정직 징계를 하려고 그럽니까?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고 나가래요. 어머. 우리가 그런 거에 답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백종문 사장은 나중에 왜 저기 녹취에서 나왔지만 해고한 최승호 뭐 박성재 해고했을 때 뭐 사실 이유 없이 해고했다라고까지 녹취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그런 얘기까지 막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일반 그 저기에서 나가서 일반 언론인들 만나는 극우 언론인들 만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파업에 약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그리고 많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그 정도를 자기네들이 다 파악을 해서 그런 사람들은 아주 이제 이 배제를 하는 정책을 피면서 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아주 그 효과를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일종의 비유를 하자면 무단 통치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조금만 뭐 회사에 뭐 이 사람들한테 좀 쓴소리를 하면은 뭐 바로 딴 부서로 보낸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인사 관리를 통해서 MBC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악화시켰고 그러면 이제 100명, 200명씩 막 이렇게 징계하고 막 타 부서로 보내고 막 일을 안 시키니까 또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중요한 건 신입 공채를 안 해요. 그럼요. 경력만 공채를 해요. 신입 공채를 하면 이 노동조합이 마치 옛날에 신입생들을 나쁜 선배들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서 올드린다 해가지고 또 동기들끼리 또 결속력이 있다 뭐 이러니까 아예 신입사원 공채를 안 해요. 그리고 그래서 경력직을 하면은 이 검열을 할 수 있거든요. 정치색이나 이 친구의 취향을 경력직이라면 그동안에 어떤 회사에서 어떤 리포트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했는지를 들여다볼 신입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MBC라는 방송사가 콘텐츠 제작 회사인데 그러면 콘텐츠를 만드는 신입 사원들을 얼마나 똑똑한 애들을 뽑느냐가 문제잖아요. 네. 똑똑한 애들을 뽑는 이거는 뭐냐면 공채를 해서 경쟁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그리고 나서 1년에 딱 정해진 시기에 12월 우리 MBC에서 또 신입 뽑아.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원서를 넣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려 뽑아야 되는데 지난 경력공채 어떨 때는 심할 때는 뭐 경력공채 경쟁률이 3대1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몰라요. 벌써 뽑았어? 누가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신입사원 누굽니다. 인사하는데 뽑았어? 글쎄.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인 거죠. 그럼 뽑는 그 과정조차도 좀 투명하지 않는 문제가 많죠. 심지어 아까 그 백종문 지금 부사장인 분이 이제 그 구구 매체 그 이 사람들하고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녹취록이 다 세상에 까졌거든요. 그거 보면은 뭐 지역을 보고 뽑았네. 맞아.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굉장히 사실은 아주 위험한 그쵸. 그 식으로 이제 뽑았는데 그래서 그 대규모로 경력 사원들을 이렇게 뽑았어요. 그게 한 100명 이상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이 쫓겨난 사람들을 자리를 찾은 거여서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뭐 뉴스데스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여러분들이 뉴스데스크에 특히 실망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희가 5년 전에 알던 그러니까 조합원이고 저희 동료였던 기자들은 단 한 명도 거의 남아있지 않고 전부 다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이제 리포팅을 한다고 보시면 그래도 무방한. 예. 근데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저는 뭐 딴 데로 발령 내리고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야, 뭐 너무 꼼꼼하다 모든 절차가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말 그 잘릴 뻔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목숨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거를 요 녀석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단단히 뭔가 좀 별인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진짜 꼼꼼하네요. 네, 진짜. 예,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자기네들이 이게 박근혜라는 보수적인 사람조차도 이렇게 그래 MBC 노조가 하는 말이 약간은 맞을 수도 있어. 이런 시기까지 이제 되게끔 정치적인 상황을 몰고 갔던 게 MBC 노동조합이 어떻게 보면 그 조합원들의 힘이니까 그 힘을 어떻게든 약화시켜야 되는 이게 굉장히 강했던 걸로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그래서 네. 그런 어떤 흐름의 정점에 있는 분이 이제 바로 이 지금 현재의 김 사장님이시다. 아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그렇죠. 정점인가요? 그 보도국의 정치부장이었어요. 170일 파업을 우리가 시작할 때. 그때 왜 파업을 시작했냐? 바로 그 정치부 뉴스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맞아. 그래서 정치부 뉴스가 문제가 크니까 그 정파적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이게 자꾸 외면을 당하고 그러니까 보도국 기자들이 먼저 나서서 이러면 안 된다. 제작법에 나서서 파업을 했거든요. 네. 그 당시 정치부장이었어요. 결국 저희 170 파업 그만두고도 계속 정치부장. 그리고 원래는 이제 만약 김재철 사장이 물러났으면 뭐 정리가 될 사람이지만 정리가 안 되고 쭉 하면서 그 당시 이제 대선 전국 들어와서 2012년 대선을 MBC가 치르는데 아주 불공정한 했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 당시 정치부장이었어요. 그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안철수 당시 이제 후보가 그 후보 사퇴하기 직전이죠. 전에 이제 논문을 표절했다. 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게 아주 희대의 어떤 오보였어요. 말도 안 되는 오보였어요. 그래서 그게 그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인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 심의기구에서 네. 야, 이건 좀 심하다 해가지고 아주 큰 제재를 받아요. 네네. 근데 그 보도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김장겸 보도 당시 보도국 정치부장이에요. 그럼 그런 만약 큰 사고를 쳤으면 게다가 안철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유력 대선 후보의 그걸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그런 보도를 했던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사실은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그 다음에는 보도국장이 돼요. 어머나. 그리고 또 보도본부장이 되고 그럼 그 사람이 보도국장에서 보도본부장 할 때 어떤 시대냐 MBC 뉴스의 신뢰도 영향력이 계속 추락할 때. 그렇죠. 근데 그게 무슨 뭐 다른 뭐 한 대가 아니라 무슨 한국 기자협회랄지 뭐 아니면 뭐 공정한 언론들이랄지 아니면 각종 그 공신력 있는 뭐 방송학회랄지 뭐 이런 아주 공신력 있는 기관들에서 지속적으로 MBC 뉴스가 계속 신뢰도하고 영향이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계속 나올 때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면 지금 상품으로 말하면 지금 막 제품이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책임 물어야지. 제품이 안 팔리고 있는데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을 계속 승진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장겸 사장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 양반이 정치부장일 때부터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하던 그 시기에 MBC 보도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그 망가진 것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성과가 되는. 그렇죠.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시청자나 직접 그 현장에서 만드는 기자나 PD 입장에서 보면 방송은 망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정권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좋은 방송을 계속 만들고 있거든. 그래서 승진시켰다 이런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혐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물론 뭐 일반 회사라면 신정이지만,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뉴스가 계속 망가지고 지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결국 그 뉴스가 망가진 거의 총책임자가 어떻게 이제 그 촛불 이 혁명의 한가운데서 이 다시 MBC 사장이 되는 이거는 저희가 정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김재철 사장 이후로 더 악화됐다. 맞습니다. 지금 네. 좋지 않은 상황이다. 네. 라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김장겸 이 사장님이 정점이다. 네. 지금 이분을 지금 어떻게 지금 저희가 좀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드네요. 우리가 정점이라는 건 이렇게 너무 좀 좋게 표현하는 것 같고 최악의 상황이다. 너무 긍정적인 표현이야. 당신은 나한테만 부정적인 것 같아. 지금 무릎 꿇고 빨리 손들어. 손들어. 나빠. 지금 아니 그 유배돼 있는 분들 몇 분인지 이런 이야기 다 하셨나요 앞에? 네네. 네, 다 한 했죠. 100명 정도 유배됐고 이제 한 200명 정도가 이제 유배 상태 200여 명 정도가 유배를 갔다 오거나 이제 이랬고 100여 명이 이제 징계를 받았다. 지금 전체 인력이 몇 분 정도 돼요? 저희가 조합원은 한 950명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근데 굉장히 우리 프리랜서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죠. 한데 정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 MBC가 한 1,500명인가요? 정확하진 않아요. 네. 네. 근데 하여튼 그 중에 한 300분 정도가 갔다 오거나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100명, 100명은 겹쳐져 있어서. 네.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조합원이 한 9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100명은 징계를 받고 한 200명 정도는 이제 유배를 보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900명 조합원이 이제 주로 이제 이 파업
봤던 사람들이니까. 오케이 그 100명과 200명은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이 말인가요? 그렇죠. 100명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또 유배를 보내니까. 오케이 알았습니다. 참, 네네. 유배 갈래? 나는 이미 당신으로부터 유배를 당하고 있잖아. 이런 분위기였나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핑크와 블랙이 섞여 있는 블랙핑크적인 분위기가. 네. 유배 갈래? 라면 먹고 갈래 아니에요. 유배 갈래. 자, 오늘날 순대인이 어찌하여 이렇게 자, 타락도 하고 전락도 하는. 네네네. 자. 한편으로 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아니 김대중 노무현 때 완전 좌파 방송이었고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때 왼쪽으로 기울어진 방송이 오른쪽으로 옮겨간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정권 바뀌었다고 정당하게 임명된 사장을 또 막 나가라고 하면 그럼 앞으로 뭐 정권 바뀔 때마다 뭐 MBC 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하라는 거냐. 뭐 지금 뭐 그러면은 그냥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좌파 방송이라는 게 불가능한. 나는 꼽사리 정도 되면 또 모를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좀 많이 빨갛다라고. 빨간 것도 아니고 이것도 사실 이거는 이게 약간 합리적인 그냥. 우린 좌파 방송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우린 무슨 방송이야? 합리적인 중도? 중도? 합리적인 중도가 아니라 그냥 뭐 개혁적인 의제를 다루는 방송이죠. 네. 반기문 이재용 동문 우리 선대인 씨. 네. 맨날 뜬금없이 뜬금없이 이상한 소리만 해요. 하하. 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좌파 방송인 적이 일단 없고.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게 좌파다 우파다가 아니라 이제 이 행위 결과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MBC 사장을 뽑는 구조가 우리나라 이제 민주주의 제도에 이제 기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로 뽑힌 권력들이 MBC 사장을 뽑을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국회 안에서도 여가 좀 많이 야당.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또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큰 꽃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뽑히니까 이 사람이 또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으로 그럼 그 MBC를 운영할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나름대로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끔 사장을 뽑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대통령도 정치적인 입장이 있고 또 국회도 정치적 입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사장이 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사장이 왔다고 해서 그 BBC도 마찬가지거든요. 영국의 BBC도 일단 그 집권당이 BBC 사장을 임명하게 돼 있어요. 똑같이 비슷한 건데 중요한 행위의 결과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장이 왔다고 해서 그 사장이 그러면은 일일이 예를 들면 보도에 간섭하거나 아무리 뭐 누가 김대중 노무현 때 했다 그래도 저희는 그때 그런 사장이 오면 다 반대했습니다. 경영에 무책임하면은 사장 물러나라고 퇴진 운동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하고 좀 양상이 달랐죠. 그리고 그게 다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게 그 노무현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는 저희가 정말 정부를 세게 비판을 많이 했어요. 가까운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노무현 정부가 가장 이제 역점을 뒀던 게 한미 FTA. 또 황우석 이런 거였잖아요. 바이오 그렇지. 근데 황우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PD수첩에 의해서 그냥 난리 났었죠. BT 산업 자체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BT 산업 자체가 위기에 봉착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보도할 때 굉장히 사실은 공격을 많이 받았죠. 공격도 많이 받았어요. MBC 자체가 또 공격을 받았죠. 난리 났어요. 그때 주도했던 게 한학수 PD였죠. 우리와 같이 송출실에서 역시 같이 한학수 그 한학수 PD도 송출실에서 저랑 같이 교대했었어요. MD. 그러니까 좀 뭐 제대로 뭘 하는 분들은 다 지금 유배가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해고된 최승호 선배가 당시 CPO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 관여했던 게 이제 한미 FTA였는데 한미 FTA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는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를 딱 추진한다 하니까 조중동이라든지 보수 언론에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걸 한미 FTA 하면 이렇게 우리나라 미래가 밝아질 거다. 뭐 나름대로 뭐 지금 성공적인 평가를 받지만 그 당시에 그걸 되게 부풀려가지고 사실은 그거를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또 나름대로 이 제야단체랄지 야당의 일부 분들은 너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보도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PD수첩에서 그때 월드컵 끝나자마자 참으로 확 견뎠어요. 2번이나. 그래가지고는 싸해진 거예요 분위기가. 아니 한미 FTA가 정부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좋대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이 내가 정말 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야라는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론이 그 당시에 6대4 뭐 이상이었는데 갑자기 이 찬성 여론이 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 청와대가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청와대가 막 추진한 의제라 할지라도 그게 나중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 최승호 선배가 4대강을 비판한 거 그런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국제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게 네. 불투명하거나 이게 네. 뭔가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잘 드러나지 않으면 공영방송은 시민의 것이니까 네. 해야 될 그런 행위의 결과들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 왔던 사장님들이 네. 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입김에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네. 그분들이 막 제작자들을 창작자들을 막 괴롭힌다거나 간섭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덜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송의 자율성을 충분히 어느 정도 보장했다는 어느 말씀이시고 그게 그다음에 그게 지표로 확인되는 게 사실 우리나라 언론 자유 지수인데 네. 노무현 정부 때 언론 자유지수 계속 올라갔죠. 그 노무현 정부 DJ부터 해서 노무현 정부까지 쭉 올라갔어요. 네. 뭐 프리덤 하우스, 국경 네. 없는 기자회 이런 데서 네. 조사하면 우리나라가 뭐 막 세계에서 그래도 꽤 한 30위 정도까지도 30위 네. 수준까지 올라갔다고요. 네. 지금은 그게 막 60, 70위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게 다 이제 이미 국제적으로는 이런 상황들이 공유가 되고 있고 심지어 유엔 인권이사회란 이런 데서도 이게 인권의 한국의 인권의 위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언론의 부분도 있다라고 적시할 정도로 지금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게 정파적인 게 아니에요. 네. 저희는 무조건 행위의 결과만 본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장님들이 너무 그 2008년 이후에 사장님들이 너무 나빴던 거죠. 결과가 우리를 간섭하는 정도가 너무 심했던 거. 그러니까 뭐 사실은 미디어인 이상 또 한편으로는 시청자의 어떤 평가 자체가 가장 객관적인 지표라고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MBC는 사실은 가장 영향력 있고 신뢰하는 미디어였어요. 사실은 그 전에는. 네.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줄기차게 뒷걸음질 쳐서 지금 사실 MBC가 저도 되게 안타까운데 그 좋던 방송이 지금 보거나 뭐 이렇게 뭐 신뢰한다고 하는 또 심지어 뭐 무한도전 같은 프로그램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무슨 대중적 영향력조차 있는 그런 방송이 별로 없는 것 없어요. 같아요. 내용이. 그게 슬픈 네. 말로 무한도전만 보는 그렇죠. 방송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MBC가 그 약자라는 거 아니에요. 네. 무한도전 보는 컴퍼니. 네. 아유, 이게 되게 우프네요, 정말. 네. 네네. 슬픈 거죠. 아, 네. 참. 사실은 진짜 MBC는 좋은 방송이었어요. 아, 그럼요.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방송이었어요. 네, 아니, 저는 뉴스를 사실 MBC 뉴스를 계속 봤었어요. 근데 MBC가 사실 망가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MBC를 안 보게 됐을 뿐만 아니라 MBC를 안 보게 되니까 저는 이런 뉴스나 시사 프로 뭐 예를 들어서 2580이라든지 PD 수첩이라든지 이런 걸 안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진짜 방송 자체를 잘 안 보게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더 문제가 네. 뭐냐면 아까 100명에서 200명 정도를 이제 배제하고 이제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옆에 계신 김민식 선배도 이제 그런 분인데 김민식 선배가 이 기획한 드라마들을 여러분들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유, 어마어마한 걸 아니, 그러니까 연출하셨잖아요. 네. 하지만 그 중간에도 그 유배당한 중간에도 끊임없이 기획을 했거든요. 뭐 어떤 기획을 하셨나요? 얘기를 해보시고 이 진짜 MBC 너무 프리덤 그것도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드라마를 드라마 또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저는 그 파업할 때 이 따로 준비하고 있었던 게 이제 어떤 작가랑 법정 드라마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법정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한테 구속영장이 나와가지고 영등포 경찰서에 가서 유치장을 본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그동안 사실은 법정 드라마 준비하면서 다른 데는 다 장소 답사를 다 했는데 유치장은 못 가봤는데 야, 검찰에서 이렇게 기회를 줘가지고 막 그 작가랑 야, 이 드라마 대박 날 것 같아. 막 그랬는데 끝내 이제 회사에서 저한테 계속 이 기회를 안 주고 정직 때리고 뭐 교육 발령 나중에 작가한테 너무 미안해서 저를 한 1년 반 넘게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그 작가한테 다른 방송사 가서 그냥 하셔야겠다. 그래서 이제 SBS 가서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고 이종석하고 그게 그 방송이에요? 예. 저 드라마 잘 안 봤는데 그건 봤어요. 그 드라마 되게 좋아요. 잘 네, 만들었어요. 네, 되게 네. 재미나게 잘 만들고 네.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도 그럼요. 있고. 그러면서도 되게 잘 다뤘던데. 그 작가가 박혜련 작가가 저하고 네. 예전에 논스톱을 2년 가까이 같이 일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네네. 이제 시트콤 할 때도 같이 일했고 나중에 이제 이쪽 가서도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건 저는 제가 이제 저기 그 만화가 윤태호 작가하고 친하거든요. 네네. 저는 미생 첫 회가 딱 나왔을 때 네. 다음 웹툰에서 보고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제는 잊기는 잊어라. 이제 윤태호는 미생이다. 미생이 네. 장그래다. 네. 이거를 이제 드라마로 한번 해보자. 막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회사에다가 계속 어필을 했어요. 이거를 판권을 네. 사가지고 네. 이거를 직장인들의 애환을 그린 드라마로 만들어보자. 네, 네, 네. 근데 회사에서 끝내 계속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었거든. 요즘은 그냥 어디 가서 대신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있어요. 내가 했으면 아마 그렇게 잘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내가 했으면 그렇게 잘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이런 이제 이런 어떤 사고들 네. 발상들을
회사가 이렇게 외면도 아니죠. 완전히 이게 싸그라그 그냥 아예 아닌 싹을 거예요. 그냥 밟아버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 배임이에요, 사실은. 회사행위죠. 비유를 하자면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는 거는 이거는 무슨 뭐 좌다 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뭐 이런 범죄 행위 없어요. 회사를 일부러 이렇게 망가뜨리는 뭐 그런 이런 거 법적 책임 없고요. 그게 사실은 배임이든가 그러니까. 뭐 행령이든가 사실 다 그런 진짜 것들인데. 이거 너무 심하네. 근데 사실 김희 선배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제작자 입장에서는 좀 눈물 나는 일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요. 정말 뼈 아픈 이야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 이제 대박이 나고 저기서 그해 막 이제 백상예술대상이며 뭐 네네. 연말에 상들을 시상 이렇게 하는 걸 볼 때마다 속이 얼마나 사실은 근데 저는 그거보다 사실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네. 저는 그러면서도 그래도 어떻게든 저는 기획을 계속 하려고 했거든요. 네네. 나는 지금도 사실 그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저는 그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드라마가 제가 그때 기획할 때는 가제가 대한민국 1% 변호사였어요. 이게 이제 여주인공이 국선 변호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대한민국 1% 그러면은 최상위 1%를 생각하는데 네. 국선 변호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최하위 1%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돈이 없고 네. 그러니까 정말 나는 아무 빼다박도 못하는 그냥 유죄 같아. 네. 그럴 네. 때는 국선을 이제 그냥 네. 선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그 드라마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근데 회사가 보니까 저한테 기회를 안 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드라마 평 PD 회의하는 데 가서 네. 후배들에게 읍소를 했어요. 네. 나는 이 작가는 반드시 이 작품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뜨고 이제부터는 방송사 드라마 이 산업 시장에서 블루칩이 될 텐데 네. 이 작가를 나는 MBC에서 놓치는 게 너무 아깝다. 네. 나는 그냥 뒤에서 숨어 있을 테니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 대본을 좀 연출을 해달라. 예, 예. 여러분이 좀 누군가 해서 나는 왜냐하면 나는 작가한테도 좀 되게 미안했거든요. 네, 네. 결국 나 때문에 이 작가가 MBC에서 편성을 못 하고 있었기 네, 네. 때문에.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러고 난 다음에 작가들을 이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제 자기 검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가하고 내가 연출이 작가를 만난다는 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네. 배우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저하고 이렇게 했다가 네. 내가 나중에 좋은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저 PD랑 뭐 만나본들 뭐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작가나 배우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가 그래서 제가 그렇죠.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집에서 미친 듯이 책만 읽고 이제 뭐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라는 책을 쓰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네네. 드라마 PD로서의 일을 못하게 하니까 그럼 집에서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게 뭘까 블로그에 글을 쓰고 네. 책을 쓰고 그렇게 된 거죠. 네. 덕분에 근데 뭐 새로운 네. 커리어를 찾았어요. 지금 뭐 책 엄청 팔렸어요. 사실 뭐 여담이지만 지금 몇 세까지 지금 이제 39세. 일단 10만 부가 팔렸어요. 아, 10만 부는요 아무나 찍는 게 아니에요. 근데 6개월 만에 저 같은 사람이나 그 얘기하려고 지금 책 얘기 꺼낸 거예요. 예. 농담이고 네, 아니 저 이제 딱 알거든요. 시작이다 이제. 영어책 한 권 얘기하려고. 외워봤네. 저 읽어봤는데 이게 단순히 영어 학습법에 관한 책이 아니고요. 인생 수련법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저 김민식 PD의 의향과 페이소스가 다 녹아 있어요. 제가 뭐냐면 진짜요? 이게 자기 치유를 하는 네. 느낌의 책이 딱 느껴져. 성찰적인 자기개발서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성찰적인 자기개발서.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당장 사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네네. 광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웬만한 책을 이렇게 극찬하지 않잖아. 그래서 그렇죠. 이게 그 무한도전 김태호 PD가 네. 그 이제 추천사. 띠지에다가 예. 추천사를 짧게 뭐라고 쓰셨어요? 이 책을 읽다 보면 내 인생까지 바뀔 것 같다. 그 정도? 네. 이야, 이거 읽어봐야겠다. 이거 오늘 당장 구입해야겠네. 네. 아. 이거 때문에 좀 더 나가면 네네. 술 한번 그러니까 이런 김민식 선배 같은 정말 드라마 창작자 또 아나운서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이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부분에서 정말 그 안타까운데 정말 아나운서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다 이제 파업을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정을 하다 보면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장기들을 살려서 뭐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평조합원들은 뭐 팜플렛 하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일반 회사 파업할 때랑 똑같았는데 저희가 근데 아나운서들은 왜 같은 걸 팜플렛 이렇게 나눠줘도 유인물을 나눠줘도 사진이 찍히고 기사화가 되죠. 그쵸. 그림이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아나운서들이 뭐 유인물을 나눠준다.
또 파업하면 사회 좀 봐달라. 이래가지고 많은 아나운서들이 사실은 저희 파업할 때 또 마음으로 그 아나운서들 MBC 아나운서들은 뭐냐면 전통적으로 아주 저널리즘에 대한 강한 이 자부심이 있어요. 손석희 선배도 그랬고. 네, 손석희 사장 때부터 사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기억나는 게 아나운서니까. 저 대학생 때도 그때 MBC 파업을 했었는데 네. 그 손석희 사장이 그때 거리에서 네. 그리고 아나운서 몇 분하고 그때 같이 네. 이렇게 유임을 나눠줬던 그 기억이 맞아요. 나죠. 그러니까 시청자의 최종 전달자로서의 그 아나운서 역할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어서 그 저널리즘적 그 전통이 강한데 MBC 아나운서들이 근데 이제 파업으로 다 복귀했잖아요. 저희가 복귀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뭐 파업 집행부 아주 뭐 핵심 지도부 정도는 뭐 회사에서 막 쓰기는 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보통 회사라면 다 같이 잘해봅시다라는 게 정상적인 회사겠죠. 네. 네. 근데 예를 들면 아나운서들한테 이제 막 일을 안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PD나 이제 뭐 기자 같은 경우는 좀 뭐 1년, 2년 쉬는 동안에 뭐 자기 공부도 할 수 있고. 네. 뭐 하지만 이 아나운서들한테 정말 마이크 뺏고 화면에 아예 못 나가게 하고 막 이러는 거는 정말 모욕 죽이고 네. 그 정말 소중한 그 이 아주 이 전성기를 빼앗는 거거든요. 네, 네. 훨씬 더 타격이 크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저희 많은 아나운서들이 너무 많은 정말 고통을 받고 결국은 뭐 방송국을 나가기도 하고 프리랜서 선언을 많이 했죠. 그분도 우셨죠? 전에 왜 그 신경민 의원이 앵커 시절에 같이 저 호흡 맞췄던 그 박혜진 아나운서는 박혜진 아나운서도 이제 지금은 퇴사하셨죠. 퇴사하고 뉴스타파에서 뭐 일도 많이 여러 가지 하셨고.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오상진 아나운서도 나가고 네네. 뭐 문지혜 아나운서 뭐 네. 최근에 또 김정근 아나운서도 나가고 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네. 스타 아나운서들이 다. 그러니까 아나운서 실 자체를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계약직 심지어는 라디오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을 따로 뽑아요. 기존의 아나운서는 놀리면서. 어머 왜 그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안 내보내려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예 일을 못하게 하려고. 아니 멀쩡히 아나운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아나운서들이 이 순환 근무를 하면서 네. 라디오 뉴스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처음 신입 아나운서들은 들어와서 라디오 뉴스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아예 라디오 뉴스를 따로 뽑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뉴스 5시 뉴스에서 진행하는 사람 따로 뽑고 스포츠 뉴스 하는 사람 따로 뽑고 멀쩡한 아나운서들은 멀뚱멀뚱 있고 네. 뭐 이런 식. 전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 의도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경영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낙곱살에서 왜 이걸 하느냐 하는데 이게 굉장히 MBC가 국민의 재산이잖아요. 그럼요. 국민의 기업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국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포스코가 이렇게 운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막 포스코가 막 망해가 주가가 뚝뚝 떨어지고 그럼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사실 근데 포스코는 국영기업도 아니에요. 거기는 엄연하게 민영화돼 가지고 네. 완전히 이제 주식 민영화된 네.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정부 지분도 좀 있고 네. 그런 게 있으니까 국민 기업이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아마 국민적으로 다른 언론들도 다 감시 이러면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근데 MBC는 엄연하게 주식회사지만 전부 다 주식의 70%는 공적인 기구가 가지고 있는 네. 나름대로 정부 네. 투자 기관 네. 비슷한 건 거거든요. 네. 근데 네. 이런 기관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게 저는 중요한 경제 문제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네. 저는 경제란 선택의 네. 이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이 선택을 어떤 선택이든 합리적인 선택인가를 네. 정보를 하는데 사실 국민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방송이거든요. 네. 근데 이 방송 자체가 저는 왜곡되어 있는 것은 네. 국민들이 경제적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네. 저는 되게 불합리한 어떤 요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고요. 이거는 네,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가 왜곡돼 있으면 주권자로서는 정치적 판단을 그르칠 수 있고 네. 또 소비자로서도 이렇게 잘못된 그렇죠. 예, 불합리한 판단을 하기가 쉽죠. 맞습니다. 예, 위정자한테도 영향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잘못된 네. 판단을 하게 하고 맞아요. 여론을 네. 잘못 네. 판단하게끔 네. 하니까. 네. 그래서 어쩌면 저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그렇죠. 503호에 사실 저는 503호에 간 가장 큰 이 책임 있는 사람이 왜 요즘 친박 8인방 있잖아요. 맞아. 플러스 저는 한 2명 정도. 2명 더. MBC 1명, KBS 1명. 이래야 된다고 봐요. 한 10명쯤은 해야 된다 이게. 네. 네. 아,
참, 이제 블랙리스트 때문에 지금 뭐 503호, 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줄줄이 지금 이제 재판을 그렇죠. 받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블랙리스트의 폐해가 얼마나 심한지 저는 이 MBC 사태를 보면서 또 이제 느끼게 되네요. 진짜 맞아요. 한 개인의 삶도 지금 이렇게 정말 파탄으로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산입니까? 이분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함으로써 또 이 시청자분들이 겪는 이 정말 불편함, 그리고 손해 이게 정말 막대하거든요. 네. 회사 분위기 전체가 안 좋으니까 아나운서들 나가고 드라마 PD 나가고 예능 PD 나가고 또 교양 PD나 기자들은 딴 데 보내고 이런 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저도 자꾸 언급하긴 싫은데 사실 지난해 이제 그 KBS 아침마당 나갔다가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잘렸잖아. 잘렸다고 표현해도 되는데 잘린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실 뭐 저는 거기 안 나가도 생활에 아무 지장 없고 사실 뭐 제가 원래 나가려고만 했던 것도 아닌데 그쪽 PD가 하도 뭐 좀 나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나갔던 거고 그런데도 이게 정해진 룰대로 안 지키고 그냥 저를 명분 없이 이렇게 자르니까 정말 그 순간에 되게 불쾌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어떤 조직으로부터 또 어떤 뭐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배제된다는 느낌 이 자체가 그리고 사실은 어쨌거나 하게 되면서는 또 제가 평소에 잘 만나지 않던 새로운 어떤 이제 네. 이 시청자층을 만나면서 제 나름대로는 좀 좋은 정보들을 전해준다라는 그 자체가 또 의미가 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딱 차단되는 느낌 이게 진짜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근데 되게 뒤끝 있네. 이렇게 진지한 이야기를 꽤 오래전 이게 얘기인데. 개인적인 사감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잖아. 기분이 진짜 아주 자, 그런데 상처. 아니 그러니까 상처가 되지. 엄연히 그냥 나는 별 경제적으로 아무 타격도 없고 뭐 어차피 언론 나가지도 않았던 사람이고 원래부터 별로 그랬던 사람인데도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아예 그걸 업으로 하고 있고 그 조직에 있었던 사람이 한 해도 아니고 두 해, 세 해, 심지어 지금 가까이 뭐. 네. 6, 7년 이상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상처일까. 아 이거는 고문이야 고문.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김민식 PD님이 이렇게 아까 뭐 책 이야기도 했지만 오늘도 나와서 이렇게 그래도 이야기 나눠보면 너무 웃기세요 사실은. 김민식 PD가. 아니 너무 웃기신 분이야 사실은. 세밭이었나요? 그 강의 보면서 빵빵 터졌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야 이게 대단한 멘탈이시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사리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나는 꼽사리다 시즌3 채널로 만나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MBC 안에 어떻게 본다면 많은 분들이 지금 징계를 받은 상황이고 어디 유배로 가 계시고 그리고 또 MBC 내부에 소위 그 좀 친 MBC 인사들로 지금 이제 좀 꾸려져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지금 회사 내부 분위기가 지금 사장 퇴진 운동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좀 궁금하네요. 어때요? 저는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MBC 이 막내 기자들도 요즘은 이 성명을 내고 이 친구들 성명 내고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게시판에 성명을 올리면 바로 지우고 그다음부터 게시판 접근 이 권한을 없애버려요. 그래요? 예. 저 같은 경우 대기 발령 나고 바로 다음 날 갔더니 회사에서 이 출입문 게이트부터 막아놨더라고요. 신분증이 찍으면은 미등록 카드라고 떠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근데 이 친구들은 그랬더니 이 요즘 젊은 기자들은 또 발랄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손으로 대자보를 써가지고 회사 곳곳에 게시판을 만약 삭제를 하면 손으로 그걸 하고 그리고 이제 막 그 인터뷰도 하고 글도 쓰고 저는 이번에 그리고 이제 김재영 PD가 지금 이제 경향신문에 이 그 대하 시리즈를 하나 지금 이제 연재를 시작했는데 MBC에서 사라진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이제 컬럼을 쓰시는 거예요? 네. 언제부터? 지난주 토요일 지난 토요일부터 이제 2편 썼어요. 그 컬럼 제목 뭐예요? MBC 슬픈데 이게. MBC 몰락 10년사. 그리고 맨 첫 그 첫 곡지를 제가 다큐멘터리 PD다 보니까 심각하게 나왔어요. 김재영 PD 첫 글 제목이 송출실에서 바라본 MBC 그것은 더 이상 국민의 전파가 아니었다.
진짜 이렇게 글을 읽다 보면은 이 토항소 경문처럼 이렇게 내가 만약 김장겸이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양식이 있는 사람이 이 글을 읽고 나면 바로 무릎 꿇고 그냥 물러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진짜 그 글을 보는 순간 야 이거는 최면이다. 이 글을 읽는 순간 당신은 이미 사표를 쓰고 있다. 뭐 약간 이런 정도의 아주 그 어마어마한 그 내공이 실린 구절구절 정말 가슴을 울리는 그런 글인데 아직까지 안 해요. 근데 내가 보기에 시리즈 다 할 때까지 오히려 그 사장님은 재밌어. 야 첫 편, 두 편 재밌어. 자 다음 편은 그럼 뭘까? 사장님 지금 다음 편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그 시리즈 끝나면 아마 내려오실 수도 있어. 일단 연재가 끝나기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럼 빨리 연재를 끝내야 되겠다. 5회 만에 끝내는 거죠. 5회 만에.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하여튼 전부 다들 하나같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특히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 페이스북 페이지 중에 마봉춘 세탁소라고 있는데요. 네. 정말 재밌어요. 마봉춘 세탁소. 마봉춘 세탁소에서 빨아서 재서 다시 쓰자 이거야? 딱 그거예요. 아직 쓸만하다. 이게 저기 뭐야 버리지 마시고 아직까지 물에 잘 세제 담궜다가 새로 빨아가지고 우리 새로 한번 써보자.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이 영상들이 정말 재미난 그 패러디 영상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막 보면서 요즘 이제 가끔 선배들이 옛날에 우리 그 89년도 90년도 민주화 방송 민주화 투쟁을 이끌었던 선배들이 바깥에서 막 이렇게 그 막 격앙된 그거로 얘들 니들 뭐 하는 거야. 빨리 이거 제작 거부 들어가고 파업 들어가고 막 이 분위기 해야지. 근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87년도 싸움이고요. 2017년의 싸움은 이 친구들이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페이스북에서 마봉춘 세탁소라든지 온갖 패러디물을 만들고 그리고 뭐 게시판 대자보 같은 거 만들고 저기 뭐야 진보 저기 퇴진 요정 우리 여기 곽현아 님이 진보 요정이라면은 또 이 퇴진을 도와주는 퇴진 요정 김장겸은 물러나라 마법 주문 외치고 막 그런 포스터 같은 거. 포스터를 직접 기자가 직접 이걸 손으로 그려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이제 카툰처럼 그려가지고 그걸 상암동 일대 뿌렸어요. 스스로 이렇게. 그리고 홍대 전철역에 가서도 붙이고. 그걸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직원들이 스스로 하고 있다 이거죠. 자발적으로 각자 지금 어떤 식으로든 응어리가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대자보도 쓰고 뭐 유인물도 만들어서 스스로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 노동자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아니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지치지 않고 이렇게 싸워주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지금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정말 고독한 싸움을 해오신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언론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또 댓글에 MBC 니네들 뭐 이명박근혜 때 찍소리도 못하더니 이제 정권 바뀌고 나고 세상 바뀌니까 이제 와서 사장 퇴진 운동이냐? 이 비겁자들. 아니 근데 이미 망가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어차피 니들 안 봐.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는 JTBC가 있고 TBS가 있고 팟캐스트가 있고 국민 TV가 있는데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좀 약간 서운하시긴 하겠어요. 진짜. 아니 근데 욕먹어 싸죠 사실은. 하나 행위의 결과로 저희가 아까 말한 행위의 결과로 이 판단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뭐 댓글 같은 거 보면 뭐 아니 MBC 니네들 뭐 숨지고 있다가 이제 정권 바뀌었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냐 이런 댓글들 저도 심심찮게 봐요. 사실은 제가 페이스북 같은데 이렇게 뭐 MBC 관련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종종 이제 그걸 올리는데 가끔씩 그런 댓글들이 달린다고요. 근데 제가 정말 그 댓글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MBC 망가진 거 맞고 아까 이제 결과물 이야기하셨는데 결과물로 보면 정권에 부역한 방송이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일제시대 때 예를 들어서 일제히 탄압을 받아서 결국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뭐 일제에 숨지고 있었고 뭐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때 또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독립운동가들이 강복이 되면서 그 이후에 질서를 사실 주도했어야 됐고 사실 뭐 어느 정도는 주도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사실 못했던 거죠. 어쨌거나 일제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대한민국도 출발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MBC라는 데는 지금 분명히 친일 부역한 것과 같이 정권에 부역한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오늘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분을 비롯해서 음혹한 시절에 뭐 사실상 유배돼 있었던 그런 수백 명의 분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싸웠고. 맞아요. 예, 그분들이 지금 어쨌거나 힘들게 싸웠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가졌던 어떤 정치적 역량이라든지 뭐 사회적 역량이 안 돼서 지원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까 이제 김재영 PD 말씀으로는 어쨌거나 주체적인 역량을 일정하게 이제 그 상황에서 보존해야 되는 그런 이제 모드로 가고 있었고 이제 다시 힘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이제 이 분출하려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지금 와서 이분들이 독립투사가 다시 이제 MBC라는 그 좋은 예전에 좋았던 그리고 아직은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송들을 이분들이 다시 주도하게 해서 제대로 된 언론, 제대로 된 미디어로 다시 거듭나게 해야 되는 거지. 이 소중한 자산을 갖고 있는데 아 이거 한번 망가졌으니까 우리가 그들도 안 봐? 또 그리고 여기서 어쨌거나 양심을 걸고 계속 노력하고 고통 속에서도 계속 투쟁했던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노력을 우리가 진짜 깐깐히 무시할 것인가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방송 듣는 분들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저도 뭐 좀 다른 종류의 언론이지만 언론사에서 봤고 언론사에서 이렇게 기자들이 제 목소리 낸다라는 것 또 PD들이 제 목소리 낸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아까 뭐 6개월 이상의 그런 파업까지 해가면서 이런 일들을 했던 분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니네들 뭐 하고 있었냐 뭐 그때는 뭐 그냥 가만 숨죽이고 있다가 이제 뭐 정권 바뀌니까 나와서 소리 내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정말 그렇게 묻는 분들한테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 그렇게 댓글 쓰시는 분들이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그렇게 뭘 대단한 걸 하셨냐. 제가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요 그냥 너무 절대 진리 뭐 또 절대선 이것만을 다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 했느냐. 다 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분들은 격려해 줘야 된다 이제는. 맞아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아, 예. 네. 힘내십시오. 아우 또 보람이 느껴집니다.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소장님 말씀 한마디로 그냥 지난 5년간의 응어리가 확 풀리네요. 그냥. 아우. 쑥 내려갔나요? 네. 저 안에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네. 사실은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안에서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저희가 5년간 정말 수세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저희는 170일 파업을 했고 사실 네. 170일 파업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놀래더라고요. 170 파업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해에 월급의 절반을 네. 800명이 포기한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왜냐면 진짜 한 푼도 못 받고 170 파업을 그때 했으니까. 정말 사실은 그 싸움이 쉽지가 않았어요. 네. 6개월 동안 사실 월급이 안 나오는데. 40, 50대 가장이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20, 30대 혼자 사는 사원이면은 뭐 그냥 취미생활 조금 접고 뭐 그냥 그동안 아껴놨던 그래서 비자금 좀 털지 뭐 이건데 40, 50대 가장은 아이들에게 뭔가 그리고 이 생활비를 계속 내놔야 되는 사람들이 6개월을 싸웠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싸운 거죠. 그래서 6개월 싸운 이후에는 사실은 그 다음에는 저희는 당연히 정치적으로 그것이 네. 당연히 그것이 해결될 줄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 어떤 독하고 질긴 싸움을 했던 노동조합을 이제 완전 와해시켜야 된다라는 철저하게 어떤 타락하는. 그런 양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단은 지난 4년 동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동조합 자체를 지키고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노동조합을 지키면서 뭔가 이 정치적 국면을 좀 기다렸던 건 사실이에요, 사실. 네. 기다릴 수밖에 그럼요. 없었고. 그런데 그 안에서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활동을 안 했느냐. 끊임없이 싸우면서 그 기록을 남기고 네. 결국 그런 어떤 싸움의 결과가 사실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특별 근로감독이라고 해서 네. 그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드디어 네. 이제 뭔가 응답이 오고 MBC에게 있군요. 이제 MBC의 이 노사 관계가 과연 정상적인지를 네. 이게끔 바라볼 수 있게끔 근거들을 마련하는데 4년을 정말 저희가 다 썼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좀 약간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뉴스에 떴는데 그 고용노동부가 6월 29일에 MBC에 대해서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맞아요. 근데 특별 근로감독이란 걸 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 그 전날 이제 지난달 28일에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 노동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감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네. 하고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로 이제 특별 근로감독 들어온 게 이제 MBC. 이게 되게 상징적인 게 우리가 흔히 왜 노동 탄압이라든지 아니면 뭐 근로감독 그러면은 뭐 되게 이렇게 어떤 사업장이지 막 이런 건데 사실은 지난 MBC에서 5년은 어떻게 보면 노동 탄압의 총체적 이 상황이었거든요. 네. 거기서 뭐 그동안 MBC 경영진이 저지른 부당 노동 행위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정당한 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 징계를 받은 게 71건. 네. 그리고 부당 교육과 부당 정보로 쫓겨난 사원이 187명.
그리고 6명은 이 해고 무효 소송에서 고등법원에서도 해고 무효다라고 네. 판결이 났는데도 끝끝내 회사에서는 안 받아들이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단체 협약이 일방적 파기를 해놓고는 지금 그게 1625일을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거는 뭐 사실 그러니까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어쩌면 좀 늦었죠. 네. 근데 이제 다만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를 바꾼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전에 비정상적들이 너무 많았던 거잖아요. 그쵸. 저는 네.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촛불 정국을 통해서 이걸 정부를 바꾼다는 건 그 전에 비정상적이었던 것들을 정상화로 돌리는 거고 그동안 MBC에서 있었던 어떤 그 노동 탄압에 대해서 노동권 침해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제 역할을 하면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게 되게 저는 특별 근로감독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약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형사처벌이 가능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럼요. 표정 밝아지시네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 그 검찰한테 고발을 고발할 수 있어요. 아이고, 좋네. 이게 저기 뭐야 그 상시적 노조 파괴 활동 등 저기 죄질이 나쁜 사업주에 네. 대해서는 사법 당국과 협의하여 구속 수사. 예. 제가 맛본 그 구속 영장 17심사를 사장님이 한번 그래서 우리 어쩌면 또 이 구치소 동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장님이 가시면 제가 감히 손잡고 같이 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영치금은 제가 한 10,000원 정도 넣어드릴 수 있어요. 저는 거기 한 500원 보태주실 500원 수 보태주시면 제가 사장님께 전해드릴게요. 네. 우리 선대인 소장이 여기에 500원 보탰다고. 한 10원 더 보탤까? 이게 이제 현행법상 이게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네. 무거운 죄죠. 그러니까 네. 이게 죄라는 걸 그동안 다들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이 죄라는 걸 사람들이 몰랐던 게 왜 그러냐면 네. 그동안은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죄인 것들이 너무나 죄 아닌 것처럼 블랙리스트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너무나 많이 그랬는데 네. 이제는 하나하나 이것들을 네. 정상화해야 될 시기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건 뭐 그냥 정권이 바뀌어서 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사실은 원래 이게 그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는 내용인데 그동안 그냥 사실은 이런 불법 상황을 뻔히 보면서도 그냥 방치해놨던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걸 지금 제대로 이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경제 행위의 주체가 네. 네. 자본가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네. 하지만 우리 국민 대다수는 노동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노동 탄압이 사례를 갖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어떤 뭐 작은 회사가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네. 이것을 방송사, 언론사가 노동 탄압을 했다라는 것은 이것이 왜냐하면 미디어라는 것이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창이 깨끗해야 우리가 세상을 깨끗하게 볼 텐데 이 창이 왜곡된 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게 네. 그런 점에서 저는 MBC 노동 탄압 이 사태는 잘 한번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응원해 많은 주세요. 분들. 네. 여러분 별로 응원해 주세요. 응원합니다. 네네. 정말 아까 그 숫자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그 사실 이게 백종문 녹취록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백종문 녹취록. 뭐냐면은 이 MBC 상황에 대해서 뭐 사실 뭐 다른 데서도 너무 이제 MBC 사측이 하는 행동들이 하니까 사실은 다른 데서도 MBC 경영진을 이렇게 대변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 씨랄지 뭐 이런 분들이 하는 그런 미디어 시계, 미디어 시계. 그리고 거기가 미디어 이제 시계. 뭐 그런 류의 이제 분들이 주로 이제 이 MBC 경영진을 비호를 해주는데 그런 부류의 한 업체를 만나서 이제 비싼 한정식 집에서 이제 대접을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MBC 본부장이 그 극우 매체 그분을 기자도 한두 명밖에 없는. 네. 그러면서 뭐 아주 뭐 이 시대 서로 언론인 것처럼 막 애국자이면서. 하면서 덕담을 나누면서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최승호 PD, 박성재 기자를 근거도 없이 해고했어. 아주 자랑스럽게 떠들어요. 자기 입으로. 네, 자기 입으로. 근데 그 녹취록이 극우 매체 사이의 어떤 갈등 와중에 까져진 거예요. 우리 노조가 뭐 한 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뭐 하다가 확 까졌어요. 그 녹취는 누가 했나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한 거예요. 걔네들이 왜 했을까요? 그 종사자들이 야 혹시 뭐 우리도 또 뭐 하나 갖고 할 수 있어야지. 있으니까 야 뭐 하면서 녹취를 시켰나 봐요. 그래서 그 매체에 있던 직원이 그거를 저기 그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에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까진 거예요 세상에. 그때 국회에서 이렇게 나왔던 거. 네. 중요한 건 그래도 저희가 이런 게 있으니 밝혀달라 노동부에서 진정도 하고 당연히 방통위가 이거 관리 감독 해야 되죠. 증거가 진짜 확실한데. 방통위 박문진 또 우리 MBC 직접 관리 감독 아예 뭐 쌩을 까는 거예요. 국가 기관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말 사회적 공기고 공기업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막 불법 해고를 했다고 실질적으로 토로하는 그런 녹취를 까졌는데도 아예 그거 도청도 아니거든요. 그거는 당사자가 녹취한 거기 때문에 합법적인 증거인데 그거를 아예 무시를 했으니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러고 거죠. 나서 그 당사자를 이 징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사장으로 승진을 시켜줬죠. 그분이 심각해. 부사장이 됐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러면요 이걸 가지고 그 MBC 사측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같은 이 보수 야당에서는 이 언론 탄압 뭐 방송 장악 음모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MBC 사측에서 발표한 성명의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 근로감독은 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당노동 행위가 있을 때 주로 시행돼 왔다. 언론노조 MBC 본부가 부당노동 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미 소송으로 다뤄졌거나 노동위에 제소돼 다뤄진 과거의 사건들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언론사에 대한 전례 없는 조사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방송 장악을 위한 편법 수단으로 동원된 권력의 특별 근로감독을 즉각 중단하라. 어우, 약간 말투가 북한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일단 그 사측이 얘기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지금? 좀 읽어보시면서 알겠지만 이미 재판 엄청 많이 졌어요. 사측이 한 9대1 정도로 져요 지금 사측이. 사측이 계속 지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당 전보를 해. 사측이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요 부당 전보를 시켜요. 예를 들면 뭐 부당 전보를 하거나 뭐 부당 징계를 하죠. 6개월 정직을 때리고 막 그래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김재철 사장님이 이제 엉뚱하게 나가시게 됐어요. 진짜 엉뚱하게 나갔어요. 그 과정 좀 길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좀 짧으니까 네. 하여튼 김재철 사장님은 나갈 때 참 코미디처럼 나가셨어요. 근데 코미디처럼 나가셔가지고 그 당시에 최양락 재밌는 라디오라는 아주 이 희대의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잘 나가던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에서 김재철이 나갔다를 풍자했어요. 여의도의 김 사장님 뭐 드디어 나가셨답니다. 지금까지 뭐 법인카드 좀 쓰셨는데 뭐 하면서 좀 풍자를 했어요. 그 PD를 6개월 정직을 왜? 풍자를 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 25년 차 그 안하는 선배라고 아주 유명한 라디오 PD예요. 그 나는 가수다에 심사위원으로도 나오신 음악 PD로서는 아주 일가견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을 6개월 정직을. 그래서 또 항소를 했더니 3개월 정직. 그럼 3개월 정직을 때린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거는 부당하다. 소송을 냈죠. 당연히 재판부에서 모르겠어요. 이건 부당하죠 당연히. 이건 너무 징계권 남용이다 해가지고 땅땅땅 해가지고 회사는 어떠냐면 우리가 징계를 하면 조용히 있지 왜 소송을 해서 우리가 지게 만드냐. 어머. 회사가 그런 입장인 거예요 MBC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니네 왜 이렇게 소송해서 계속 지는데 왜 이렇게 소송을 해 그러면 회사 쪽에서는 그러니까 니네는 소송을 왜 하는 거야. 우리 회사 측에 그냥 순수히 말 들을 것이지. 소송을 남발하는 건 오히려 MBC 본부다. 그러니까 MBC 노동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회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글을 보면 앞뒤가 좀 안 맞는다니까요. 아니 지금까지 소송에서 계속 저으면서 그렇게 부당하게 해고하고 부당하게 징계하고 해놓고서는 그게 법원의 판결이 끝나는데 이제 와서 왜 니네가 근로감독을 하느냐. 우리가 근로감독을 신청한 건 이렇게 부당하게 징계가 되는데도 계속 또 징계를 하니까 이걸 좀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읽다 보니 보수 야당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다음에 뭐 MBC도 사실은 뭐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니고 사람 기본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야. 그렇죠.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럴까요? 네. 그래서 네. 보수 빼겠습니다. 네. 이게 약간 회사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말씀 듣다 보면 참 이거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김민식 선배가 하실까요? 근로감독관이 이제 회사의 한 사무실에 지금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 사무실에서 이제 조합원들 자기가 지금까지 부당노동 행위를 당했다고 하는 조합원들 와가지고 진술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다가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해놨어요. 아니 근데 이게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러면 마치 이렇게 몰카나 뭐 이런 거 CCTV 그게 아니라요. MBC 뉴스 이 카메라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놓고 MBC 그 이 카메라맨이 거기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서서 드나드는 사람을 찍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합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당 탄압, 이 노동 탄압에 대한 이걸 갖다 조합원이 진술을 받기 위해 오는 자리에 누가 오는지를 찍고 있는 거는 이거는 너 들어갈 때 저기 우리가
체크해놨으니까. 다 검열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너 누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 이거잖아요. 그럼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끝끝내 이거 우리 보도용이야. 보도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당신들이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니들은 노동 탄압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우리 보고 카메라 치우라고 하는 거는 언론 탄압이야. 어머.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되게 헷갈리는 게 쟤들이 나보다 더 코미디를 더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이쯤 되면은 코미디는 더 이상 물러나서 그냥. 아니 그래서 예능 PD들이 그래서 성명서를 냈잖아요. 웃기는 건 우리 몫이다. 제발 그만 좀 웃겨라. 니들은 그만 좀 웃기고 회사를 떠나라. 그거 어떨까? MBC 그 복면가왕 있으니까 복면을 쓰고 하나씩 쾌지나 칭칭단에 가면 쓰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난 세월은 숫한 개그맨들을 좌절시킨 세월이었어. 예. 아니 개그맨들보다 더 웃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야. 그리고 그 체증은 정말 너무 정말 지난 4년 동안 너무 그런 찌질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회사 내 집회하면 그렇지 않아도 MBC 사옥 가시면요 카메라가 정말 1층에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CCTV 고성능 CCTV에 그 청경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청경을 2개를 운영해. 이렇게 카메라 정말요. 카메라 2개 운영하고 여기저기 정말 많아요 카메라가. 근데 집회를 하잖아요. 또 찍어요. 이걸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거에 사실 그 공정파라는 어떤 공공재를 사실 공중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사측의 이익을 위해서 사측도 회사 사측도 아니라 일부 경영진 그렇지, 개인이죠 개인. 일부 비정상 네. 인사들. 네. 네. 아, 참, 네, 이렇게 할 얘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나는 꼽사리다 159회. 오늘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의 가장 큰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는 MBC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난도질 당한 우리의 방송을 어떻게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것인가, 이에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곧 이어서 계속되는 락곱살 159회 2부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세요.